그럼 2교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호흡기계 시작이 됐는데요. 호흡기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강, 비강부터 시작을 해서 폐까지 이루어지는 이제 그 우리 몸의 기관을 이제 호흡기계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해부학적 용어, 증상 용어, 그리고 진단 용어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는 진단 용어, 수술 용어 이어서 쭉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진단 용어에서 앞에서 했던 폐렴, 뉴모니아가 굉장히 흔한 호흡기계 질병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TB라고 하는 그 결핵. 그래서 이제 결핵 같은 경우 튜베로클로시스라고 하는데요. 이 튜베로클로시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머리부터 발까지 다 이제 그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결핵은 결핵균이 공기 중에 있던 결핵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증식되는 것을 결핵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공기 감염이다 보니까 이 결핵균이 폐에 들어와서 증식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결핵하면 폐결핵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폐 펄머너리, 그래서 펄머너리 튜베르클로시스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보통은 TB라고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균은 이제 간균이라고 해서 막대기처럼 생긴 기다란 간균이 이제 몸에서 증식하는 건데요. 이 결핵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내성도 강하고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건조한 상태에서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생존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핵을 갖고 있는 환자가 이제 그 기침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그 나왔을 때 작은 침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얘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어떤 사람이 호흡을 할 때 그 공기 감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호흡을 할 때 그 폐 속에 들어가가지고 감염이 되는 것을 결핵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결핵 환자가 또 많이 늘고 있죠. 그래서 결핵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내성도 강하고 생존율이 강한데 우리 몸이 면역력이 높으면 아무래도 감염될 가능성이 낮은데 면역력이 이제 적어졌다 보니까 뭐 이런 코로나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그 뭐 20대 30대 그 뭐 다이어트 때문에 굶거나 막 이러면은 또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65세 이상의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이제 그 TB 환자분들 그 폐결핵 환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다. 왜 우리 결핵 같은 경우는 환자가 발생이 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보건소에 신고를 한 그 건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네. 예쁜 몸매도 좋지만 이제 건강이 제일이니까 다이어트는 굶지 않는 다이어트로 이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네. 자, 결핵을 보시면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결핵은 그냥 여기 한 부분에만 결핵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폐 전체에 이렇게 염증이 이제 발생이 한 것처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폐렴 같은 경우는 치료를 해서 완치를 하면 폐가 굉장히 깨끗한데요. 폐결핵 같은 경우는 이 결핵균이 폐를 조금 갉아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갉아먹다 보니까 폐결핵이 완치가 돼도 폐에는 약간의 상흔이 남게 돼요. 네. 자, 그리고 이렇게 네. 몸을 이제 손상시키는, 폐를 손상시키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결핵 같은 경우도요,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결핵을 알았는데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뭐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병원에 와서 가슴 사진 찍어보면 결핵의 흔적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결핵 같은 경우는 폐에 영구적인 이 흔적을 남기게 되고, 또 폐결핵은 폐 전체적으로 이렇게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결핵균의 특성상 얘는 그 햇볕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결핵 환자분들 보시면 낮에는 그래도 큰 증상이 없다가 해가 떨어지는 시간대, 그래서 이제 햇볕이 떨어지는 시간대에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고열이라든지 뭐 식은땀이라든지 전신통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을 나타내는 게 이 결핵균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핵 같은 경우는 내성이 워낙 강하고 생존력이 높다 보니까요, 약 먹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짧게는 6개월에서 9개월, 그래서 6개월 동안 이제 또 결핵의 특성 때문에 그 아침에 일찍 아침 식사 전에 먹어야지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 식전에 막 6개월, 9개월 이렇게 약을 먹으려고 하면 뭐 위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 결핵이 이제 고열을 동반하다 보니까 약간 그 몸을 뭐 나른하다든가 기운이 없다든가 또 체중 저하 있으면서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그 일상생활 할 때 좀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을 또 중간에 좀 안 드시게 되면은 또 그동안 복용했던 약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약에 또 다른 종류를 또 추가로 막 이렇게 드셔야 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결핵 환자분들 뭐 오시거나 보시거나 그러면은 정말 약 잘 드셔야지 그 6개월, 9개월 요 기간도 짧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가까이 치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정말 약 잘 드셔야 된다라는 설명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뉴모코니오시스라고 해서 우리 그 진폐증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진폐증은 그래도 요즘은 환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근데 뭐 요즘은 이제 뭐 난방이 뭐 전기 난방, 뭐 기름 난방, 뭐 다음은 특수 보일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전에는 연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연탄이나 석탄 이런 것들은 어쨌거나 뭐 그 땅에서 캐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석탄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석탄 공장이나 석탄을 이제 빼내야 되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뭐 10년, 20년 일하셨던 분들이 이 진폐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진폐증, 뉴모코니오시스는 허파먼지증 또는 폐먼지증이라고 해서, 진폐증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허파먼지증, 폐먼지증 하면은 무슨 병인지 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먼지. 요즘 우리도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 이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작은 먼지가 호흡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 연탄 공장이나 석탄 아니면 석탄을 캐내는 과정에서 이게 호흡기를 통해 가지고 폐로 들어가서 쌓이게 돼요. 예. 쌓이는데 하루 일했다고 해서 진폐증에 걸리진 않죠. 이게 이제 점차 쌓이면서 폐가 굳어지게 되고 또 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질병을 이제 진폐증이라고 해서 우리 병원에서 보면 진폐 환자라는 말을 많이 써요. 이거 같은 경우는 또 아무래도 일하는 곳이 이제 특수한 곳이다 보니까 약간 산재 환자분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제 질병이 발생하는 이런 산재 환자 중에 또 진폐증 환자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예. 그래서 진폐병동이 또 따로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산재병동처럼 진폐 환자만 따로 모아놓는 병동도 있었는데요.
이 뉴모코니오시스 진폐증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먼지, 그래서 석탄 가루증이라는 단어를 써서 석탄 먼지가 폐에 축적이 됐느냐, 아니면 규폐, 실로코시스라고 해가지고 돌가루, 우리 돌공장이라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뭐 납골당이라든지 아니면 돌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예술 작품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태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 뭐 이렇게 돌석 뭐 아니 돌석 뭐 이렇게 그 뭐죠? 책상 테이블 같은 거를 이제 돌로 만드는 이런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규폐증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가루라든지 모래, 규소 이런 것들이 함유된 가루가 폐에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성면가루.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르겠는데 그 몇 년 전에 뭐 학교에서도 성면을 사용을 했다. 근데 이 성면가루 같은 경우가 계속 이제 벽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학생들에도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해가지고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이런 이제 성면가루의 흡입으로 또 이 진폐증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가루하고 또 다르게 면이라든지 섬유의 얇은 가닥, 우리 뭐 머리카락이라든지 섬유 가닥, 이런 이제 그 가닥들이 폐에 축적이 돼서 발생을 하는 것은 또 면폐증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이 함유된 밀입자를 오랫동안 흡입해서 철분이 폐에 흡착된, 그래서 우리 철분 같은 경우 우리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뭐 배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드는 작업을 하는 요런 그 직업인들한테서 또 많이 또 발생하는 게 철 침착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폐증, 이제 그 허파먼지증 같은 경우는 작은 먼지 때문에 폐가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건데, 이 작은 먼지가 석탄이냐, 돌가루냐, 성면이냐, 아니면은 그 얇은 섬유 가닥이냐, 철이냐에 따라서 병명이 또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요. 자, 보시면 폐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딱 봐도 폐가 제 기능을 못하겠구나. 우리 이런 그림 그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금연 그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폐가 이렇게 담배를 피면서 망가진다 뭐 이런 것들을 보실 때 볼 수 있는 폐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 진폐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폐가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역할을 못하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엠볼리즘, 색전증이라고 엠볼리즘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펄머너리 엠볼리즘이라고 해서 폐색전증. 그래서 색전증은 이제 뭐 혈전이라든지 이물질이 혈관을 딱 막아가지고 그 나머지 그 조그만 그 혈관 막힌 그 밑에 부분이 괴사되는 것을 이제 엠볼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펄머너리 엠볼리즘 같은 경우는 폐 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이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이제 혈류가 나빠지면 혈액이 약간 그 스롬보시스, 그 혈전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또 다른 부분에서 생긴 혈전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경우는 혈관대로 공기라든지, 우리 그래서 간호사들이 이제 인젝션 IV 같은 거 할 때 공기 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 엠볼리즘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혈관 내에 공기가 어떻게 들어오겠어요? 공기가 집어 들어가니까 넣겠죠. 그 다음에 수술 중에 들어온 체지방, 우리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출혈이라는 게 헤모레이지가 발생을 하는데, 이 출혈이라는 거는 혈관이 아무래도 손상이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수술하다가 주변에 있던 그런 체지방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히는 것을 엠볼리즘 색전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다가 펄머너리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폐색전증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 네, 그림을 보시면 폐가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하트, 심장이 있죠. 심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femoral vein, 그 대퇴 정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예, 여기 엠볼리즘이 있죠. 예, 엠볼리즘. 블러드 클롯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그 폐 동맥을 막아버리는 것을 폐색전증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이제 서전들, 외과 의사나 마취과 의사들이 수술 후에 또 합병증으로 이 스롬보시스라든지 엠볼리즘, 그래서 이제 혈전증이나 색전증을 굉장히 중요하게 또 확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수술 후에 또 이런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엠볼리즘이 이제 그 혈전이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심장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돌다가 그 동맥을 이렇게 막아버렸잖아요. 요 동맥을 막아버리면 동맥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인팍션, 경색이 온다라는 의미로 사진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엠볼리즘, 색전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엠볼리즘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리에서도 생길 수 있고 팔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제 또 치명적인 게 또 펄머널 엠볼리즘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우라 이퓨전이라고 해서 요 이퓨전, 삼출. 그래서 이제 우리 체액이라든지 퍼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런 것들을 이제 삼출액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렇게 이제 흉막, 플레우라 이퓨전이라고 해서 흉막 삼출 또는 가슴막 삼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우리 흉막강 내에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흉막.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장측 흉막 같은 경우 이제 비스럴 플레우라라고 해가지고 안쪽에 흉막이 하나 있었고 바깥쪽 벽 쪽에 흉막이 있었죠. 그래서 그 파리에탈 또는 이제 퍼라이럴 플레우라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벽측 흉막하고 그 다음에 장측 흉막이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그 흉막이 있다, 흉강이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정상적으로 요 사이에는 그 흉막액이 있어요. 흉막액이 있는데 여기 있다시피 정상적인 거 같은 경우는 요렇게 액체가 있다. 한 15cc 정도의 그 흉막강에 액체가 있어가지고 이 벽측 흉막하고 장측 흉막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액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너무 많다. 네,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이제 플레우라 이퓨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흉막액이 이제 정상적으로 15cc 정도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금 많아졌다. 그러면은 요 그 장축 흉막에서 이제 벽축 흉막으로 이렇게 스며들면서 이제 재흡수되기도 하고 또 양이 많으면 이제 배설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그 축적이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플레울라 이퓨전이라는 흉막 삼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벽측 흉막이 있고 내측, 그러니까 장측 흉막 이렇게 있는데, 요 사이에 얘가 이제 그 정상이잖아요. 요 사이에 한 15cc 정도의 그 흉막액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너무 많이 이퓨전이 너무 차다 보니까 폐가 이렇게
줄어든 것, 이렇게 우물아든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 아무래도 이제 폐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흉막에 삼출액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수술적인 요법으로 얘를 이제 빼내야 되겠죠. 그 흉막액을. 네. 그래서 그거는 뒤에서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할 거고요. 이 프레우라 이퓨전이라는 것은 흉막강 사이에, 양쪽 흉막 사이에 정상적인 흉막액보다 너무 많은 체액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모소락스. 그래서 우리 기흉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이 그 소락스, 흉인데, 가슴인데, 뉴모, 공기가 많이 찼다. 그러면은 우리 기흉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테고, 혈흉이라는 단어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흉은 이제 공기가 많이 차게 된 거고요. 혈흉은 혈액이 많이 차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이 혈흉 같은 경우는 헤모소락스 이렇게 이제 단어를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뉴모소락스는 이제 그 폐에 둘러싸고 있는 흉막강, 흉강 내에 여러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가 차게 돼서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조금 그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지개를 잘못 켜거나, 아니면은 뭐 그렇게 심하지 않는 충격인데도 이 가슴을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공기가 차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제 공기가 흉곽 내에 차게 되는데요. 요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슴 통증, 체스트 페인에다가 디스니아, 호흡 곤란을 호소를 해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시거나, 외래 가시면 엑스레이를 찍어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흉곽 안에 공기가 차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가 차게 되면 아까 프레우라 이퓨전일 때도 이퓨전이 많이 차면 폐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이렇게 조금 오므라든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기흉도 마찬가지로 이제 흉곽 안에 공기가 차게 되면은 이 공기 때문에 폐가 이렇게 찌부러들면서 오그라들면서 제대로 된 호흡 운동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기흉, 뉴모소락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 기흉 같은 경우 이제 기흉이든 혈흉이든 체스트 튜브를 받게 돼요. 예, 체스트 튜브를 박아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공기가 차 있잖아요. 네, 이렇게 다시요. 이렇게 공기가 차 있고, 그 다음에 폐가 이렇게 오그라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체스트 튜브를 박아요. 네, 그래서 튜빙을 이렇게 박으면은 이제 공기가 빠지면서 폐가 원 상태로 원 그 모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호흡 운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체스트 튜브 같은 거 받을 때, 그러니까 박을 때 보면 체스트 튜브를 쭉 박잖아요. 그러면 펑 소리가 나면서 공기가 이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용어로 들어가 볼까요? 수술 용어 같은 경우는 호흡기계에서 하는 이제 그 수술 용어가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그 터비네이트, 그 비갑계 또는 코선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비갑계 터비네이트가 이제 너무 커져가지고 이제 코가 콱 막히면 이거를 이제 절제, 액토미라는 단어를 써서, 액토미는 절제술이었죠. 그래서 터빈액토미라고 하면은 요 비갑계, 그래서 요 우리 뭐 가습 작용도 해주고, 또 그 밖에서 들어왔던 공기를 이제 우리 체온에 맞게끔 이제 히팅 시켜주는 요런 것이 이제 비후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여기 보시면 코막힘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너무 커져 있는, 비우되어 있던 이런 것들을 조금 절제시켜주는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보통 이제 그 터비네일트 비갑계가 조금 커지면 여기 보시면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한다 라고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혈관 수축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그 경구용으로도 점막 수축제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스테로이드 제제라는 이제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비후된 게 좀 그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이 터비넥토미 코 선반을 이제 그 비갑계를 조금 절제해주는 이제 그 터비넥토미를 시행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성형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보시면 네. 이렇게 비유되어 있는 비갑계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를 해주면은 요 그 비갑계의 공간이 조금 그 생기면서 이 코막힘 증상을 어느 정도 조금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뭐 그 비갑계가 그 코 선반이 비유됐다고 그래서 바로 이 터비넥토미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약물요법 먼저 해보고 안 됐을 때 시행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칼드웰 럭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상악동 위턱, 네, 그래서 이제 위굴턱 조치 수술이라고도 하고요. 상악동 근치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조금 말이 어렵죠. 예, 그래서 우리 그 맥실러리 사이노사이티스 그 상악동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것을 이제 상악동 우리 맥실러리 그 부분을 절개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점막을 조금 제거해주는 이런 수술을 이제 칼드웰 럭스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진을 보면서 네, 이렇게 보시면 위 입, 그 다음에 아래 입, 만디불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그 상악동을 절개를 한 후에 좀 점막을 조금 제거를 해줘서 염증을 조금 그 가시게 하는 이런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맥실러리 사이노사이티스 상악동염일 때 하는 수술이다. 그래서 얘는 칼드웰 럭스 오퍼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기관 절개술. 우리 기관 절개술 같은 경우, 이게 뭐, 메디컬 드라마 같은 데서도 보면 무슨 볼펜 뭐 이런 걸로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코나 입으로 그 레스피레이션, 호흡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 기관을 절개를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튜브를 박는 이런 것들을 기관 절개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관 절개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있는 그 기도에다가 인시전을 넣게 되죠. 인시전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얘를 이제 벌려요. 예, 벌리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로이드 이스머스라고 해가지고 갑상선 협부, 갑상선이 이제 좁아진 요 부분에다가 이제 그 리트랙터 견인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견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라링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머슬이 있고 사이로이드 갑상선, 여기 갑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안에다가 이렇게 견인을 한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네, 그 트라케오토미라고 해갖고 그 기관을 절개를 해서 튜브를 인서션, 그 튜브를 집어 넣어가지고 요 기관지에서 그 기관에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을 기관 절개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 절개술 같은 경우는 이제 ICU 중환자실에 가보시면 기관 절개술 해가지고 호흡하시는 분들, 그래서 석션 같은 것도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기관 절개술 하신 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호흡 기능이 원활해지면 이제 빼시면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그 절개했던 부분이 이제 막히게 되면서 정상 호흡을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기관 절개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관이 앞부분에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얘를 너무 많이 뭐 찢는다던가 이러면 이제 뒤에 있는 뭐 인두나 후두도 건드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아무나 그냥 드라마에서 봤다고 환자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환자가 이제 숨을 못 쉰다라고 하면은 CPR을 하면서 구급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2교시는 기관 절개술까지 확인하고, 자, 또 쉬었다가 3교시 시작하도록 할게요.